안녕하십니까, 이빨맨입니다. 네, 이번 영화는 더킹, 헨리 5세.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영화가 한국 더킹이었죠. 그 같은 제목의 유사성으로 해서 이번에는 영국에서 만든 더킹, 헨리 5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넷플릭스로 곧바로 또 나오게 돼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부분이라고. 거의 목숨만 붙어 있는 한 병사가 기어서 가고 있고 그걸 어떤 기사가 한 명이 와서 칼로 잔인하게 죽입니다. 스코틀랜드 방향은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라고. 아마도 헨리 5세로 표현되는데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헨리 5세가 아니에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퍼시라는 귀족이죠. 예, 이 인트로 도입 부분은 헨리 5세가 앞으로 지금 영국 땅이 아닌 프랑스 땅에서 할 일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 병사를 죽였듯이 아마 잔인하게 프랑스 병사들을 죽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왕인 헨리 5세의 아버지, 헨리 5세의 아버지니까 헨리 4세겠죠. 그리고 헨리 5세의 아들은 헨리 6세였고, 그러니까 이 헨리 4세가 병에 걸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헨리 4세가 지금 집권 중인 이 나라에는 굉장히 현재 영국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반란이 끊이지가 않죠. 영화에서는 그 부분은 잘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이 헨리 4세라는 사람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업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정통성이 좀 미약했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사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스코틀랜드 병사를 죽였던 그 펄시라는 귀족도 반란을 일으키죠. 헨리 4세,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란으로 얻은 왕권이었기 때문에 다시 또 자신도 반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헨리 4세가 하루는 자리를 비웠을 때 헨리 5세를 섭정 역할로 해서 장남이니까 헨리 5세가 왕노릇을 잠깐 시켰대요. 근데 꽤 잘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다시 헨리 4세가 돌아왔을 때 자기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못난 아버지죠. 아들을 쫓아내고 성 밖으로 밀어내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후계자로 삼지 않았대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헨리 5세가 보는 앞에서 헨리 5세의 동생에게 왕권을 넘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흘러보면 알겠지만 이 동생이 사실은 되게 무능한 동생이고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무튼 그 못난 동생에게 아버지인 헨리 4세는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아까 처음에 나왔었던 그 펄시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생이 떠나죠. 그리고 헨리 5세가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투를 하게 되는데 그 결투 장면이 이건 굉장히 그 고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장면은 되게 볼만한 장면입니다. 그 갑옷을 굉장히 두껍게 입기 때문에 칼로 사실은 갑옷을 공격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싸움을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사들처럼 그런 멋진 싸움이 아니고 진짜 동네 애들 같이 싸우는 나 뒹구는 그런 개싸움을 하게 되죠. 그렇게 싸워가지고 개싸움을 해서 반란 세력을 완벽하게 뿌리 뽑은 채 다시 궁궐로 돌아오니까 헨리 5세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고 나면 왕권은 당연히 헨리 5세에게 넘어갈 테고 헨리 5세는 드디어 왕관을 쓰게 되죠. 근데 그 원래 역사에서 나오는 건데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서 헨리 5세가 아버지가 죽은 줄 알고 그 왕관을 손을 댔는데 아버지가 누워있는 헨리 4세가 그랬다잖아요. 그 왕관은 내 것이 아니었으며 아직 네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 아직 안 죽었다 이 새끼야 이 말이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헨리 5세는 드디어 바라던 왕권을 계승하게 되고, 그 계승하게 된 날 이제 각지에서 축하 사절들이 오게 되는데, 뭐 각 나라마다 이렇게 선물들을 보내요. 뭐 어디는 뭐 신기한 기계를 보내고, 어디는 보석을 보내고, 뭘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프랑스에서 온 선물은 상자 안에 테니스공 딱 하나가 있는 거야. 뭔 말이겠어? 이거나 갖고 놀아라 이 애새끼야 이 말이겠지. 근데 이제 헨리 5세는 꾹 참고 그걸 넘어가는데, 이 영화에서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프랑스에서 한 암살자가 와요. 그래서 암살자가 이제 자수를 하는데 프랑스 왕의 사주를 받고 왔다. 이렇게 해서 헨리 5세가 드디어 폭발하게 되지.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이 극 자체가 이 헨리 5세 이 더킹이라는 작품 자체가 사실 이 셰익스피어의 아주 유명한 비극 헨리 5세에서 나왔거든. 근데 헨리 5세 이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극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4대 비극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간 이유는 참 비극은 반드시 뭐 주인공이 죽는다던가 슬프게 끝난다고 해서 그게 비극이 아니에요. 비극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일본 애들이 해석을 트레지디라고 하는 걸 그 뭐 슬픈 비자를 써가지고 비극으로 잘못 해석한 건데, 오역이지 대표적인 오역인데, 사실 트레지디 그리고 희극인 코미디, 트레지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중한 극,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극을 트레지디 비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벼운 극 가벼운 극을 코미디 희극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이 비극이,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굉장히 이게 유명한데, 여기에서도 테니스공으로 사실 도발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전쟁을 일으켰을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영화는 여기에 권력이, 그 밑에 있는 귀족들의 암투로 이걸 끌고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암살 시도를 하고 그거에 격분해서 헨리 5세가 그걸 징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 얘기인데,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영국이 침략한 거잖아. 해적들이. 영국 해적들이 프랑스의 본토에 침략을 하게 된 거라고요. 그렇게 돼서 뭐 이 영화에도 나오면 알겠지만 장면 중에서 헨리 5세가 마치 바이킹 배 같은 걸 타고 프랑스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성전, 그 트리뷰셋이라고 하죠. 그 돌을 놔가지고 성으로 날리는 그 공성전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공성전에서 이제 지친 그 수비 측 프랑스 군들이 항복하게 되니까 이 영화에서는 되게 자비롭게 실제 그 항복해 온 주민들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까지도 나오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이 영화 그리고 이 전에 있던 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이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냐면, 사실 셰익스피어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후원으로 이 극을 만들고 이 셰익스피어 극단 자체가 그렇게 운영이 됐으니까. 근데 자기의 최대 스폰서인 엘리자베스 여왕의 조상님이 되는 헨리 5세를 까는 연극을 만들 수 있겠어요? 당연하게 용벼청가지. 쉽게 말하면 이 헨리 5세라는 작품은 용벼청가라고. 용벼청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비롭게 나오게 됐는데, 사실과는 이건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제작한 미국을 유시한 영국에서 영미권에서 제작한 극이기 때문에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굉장히 잔인하게 굴었다고, 헨리 5세는.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아젠쿠르 전투에서도 나오겠지만, 영국의 당시 영국군은 되게 소수였거든. 그리고 프랑스군은 대군이고. 그러면 대군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주 소수 입장에서 대군을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테러, 강력한 공포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는 뭐 자비롭게 용서해 준 걸로 나오는데, 그 항복한 군인들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였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영국군이 가는 곳에 항상 불이 났다. 항상 불길이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찾기가, 영국군을 프랑스군 입장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쉬웠다고 그래. 연기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정도로 살인, 강간, 약탈과 방어로 이어진, 방화로 이어진 공성전이었고, 헨리 5세는 그만큼 잔혹한 군주였다. 예, 이렇게 초반에 공성전을 승리로 이끌고, 그에 따라서 프랑스 왕세자가 만나러 오는데, 이 프랑스 왕세자 역할이 노버스 패티슨이에요. 이 영화가 좀 캐스팅이 조금 재밌는 게 실제로 로버트 패티슨은 영국 출신 배우고 영국 출신 배우를 프랑스 그 황태자로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헨리 5세는 이 티모시 살라메는 또 프랑스 국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라를 바꿔가지고 캐스팅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순신을 찍는데 이순신을 일본 배우를 갖다 쓰고 뭐 가토기오 마사를 한국 배우가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든 영화죠 이게. 아무튼 근데 이 저기 노스 패티스는 뭐 다들 알죠? 그 트와일라이트에서 그 에드워드 주인공 거기서 크리스틴 스튜어트하고 뭐 실제적으로도 사귀고 아무튼 그때 뭐 거의 제일 잘 나갔었잖아요. 청춘 스타로는 뭐 2000년도 초반 때 뭐 하이튼 스타였고 근데 좀 연기를 이 사람이 좀 잘 못해가지고 뭐 그 영화에서도 트와일라이트에서도 그랬고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데이비 크로넨버그랑 2012년도인가 그때 코스모폴리탄 거기서 그 젊은 백만장자요 뭐 했었는데 영화 자체도 괜찮고 그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오히려 바뀌어서 뭐 연기파 배우다 이런 소리까지 붙었어요. 그리고 쭉 오다가 지금 올해 배트맨을 지금 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올해 촬영할 더 배트맨에서 브루스 웨인 역으로 캐스팅 딱 확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배우 중에 하나고 이제는 발연기 꼬리표도 띈 데다가 여기에서도 보면 뭐 이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 되게 이게 무게 잡고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코믹한 캐릭터가 돼버린 그런 캐릭터예요. 여기에서도 뭐 실제로 이 장면에서도 아주 좀 천박하게 도발을 하지. 뭐 자기가 만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뭐 불알 얘기하고 이러면서 무시도 당하고. 근데 역사적 인물이 이 사람이 이제 샤를 달브레라고 이 전쟁에서 어차피 죽게 되니까 나중에 왕위에는 못 오르는 사람인데 실제로 뭐 2, 3만을 꼬라박아가지고 골랑 6천 명한테 거의 뭐 전멸에 가까운 그런 전과를 입었으니까 멍청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로버트 패티슨이 아무튼 그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이 역의 주인공을 맡은 티모시 살라메는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고 엄마는 미국 사람이에요.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살았는데 프랑스어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고 국적도 그리고 프랑스 쪽이라고 알고 있고 이 친구가 우리들한테 보통 대중들한테 알려진 게 인터스텔라에서 나왔어요. 인터스텔라가 뭐냐면 그 주인공 그 딸 있잖아요. 딸이 있는데 사실 아들도 있거든. 그 동생 여동생이구나 그 머피가 주로 많이 나왔던 그 여동생이죠. 여동생 내 오빠 아들 역인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우리가 내 기억에도 거의 안 남았을 정도로 사실은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는데 이 티모시 살라메가 주목을 받은 영화가 2년 전에 나왔던 Call Me By Your Name. Call Me By Your Name으로 썬댄스에서 상을 휩쓴 이후에 굉장히 이 영화 근데 사실은 퀴어 영화잖아요. 그래서 이 10대 이 어린 티모시 살라메와 그다음에 뭐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어떤 남자하고 해가지고 gay things 그걸로 해서 굉장히 지금 촉망받는 배우가 됐고 이 역하고는 그런데 사실 헨리 5세는 굉장히
체격도 크고 원래 전사로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좀 티모시 살라메가 맡기에는 나는 미스캐스팅이라고 봐. 나는 미스캐스팅이라고 보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호불호는 다르겠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이 티모시 살라메는 좀 여린 선을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 근데 이 역에 헨리 오세를 맡겼다.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고요. 그리고 같은 이름의 이전 영화들을 보게 되면 1944년도에 로렌스 올리비에가 정말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가장 가깝게 실제 이 무대 같은 경우도 그 촬영 자체도 그 연극 무대 비슷하게 물론 이제 야외 로케도 있지만 연극 무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셰익스피어의 원작에 가장 가깝게 만든 44년도 작품. 네, 주인공 헨리 오세는 로렌스 올리비에가 있고요. 그리고 체격도 커요, 이 사람은. 그랬는데, 자, 1944년이면 이게 지금 2차 대전이 한참 때고, 1년 전에 영화를 제작을 했을 때니까, 43년 이럴 때면 2차 대전이 진짜 그게 이르렀을 때인데도, 참, 진짜 영국 애들은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이런 정신이 있었는지 전쟁 중에도. 당시는 영국이 가장 큰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아니 또 헨리 오세가 어떻게 그 애국심을 얘기하는 고추시키에는 적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어쩌면 뭐 프로파간다 같이 국가 선전용 영화로 만들었을 가능성도 크겠네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작품 자체가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잘 구현했던 작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89년에 케네스 브래너가 이거를 영화로 다시 이제 헨리 오세를 다시 영화로 만들었는데 나름 케네스 브래너가 보면 햄릿부터 해서 셰익스피어 영화를 거의 연출하고 자기가 또 출연도 하면서 만드는 거의 장인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배우고 나는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케네스 브래너의 연설이나 특히 그 밴드 오브 브러더스 할 때 이 아젠크루 전투 준비하면서 그게 나오는 얘기니까 나오는 그 연설이니까요. 밴드 오브 브러더스 드라마도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 대전 그 드라마 밴드 오브 브러더스 그게 바로 이 헨리 오세 셰익스피어 작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케네스 브래너가 만들었던 작품이 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 나중에 특히 이 아젠쿠르 전투 이걸 다룬 것도 뭐 44년도 작품이야. 뭐 그때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현황이나 이런 게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딱히 리얼리티가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89년도 작품 케네스 브래너 판 헨리 이 5세 그 이 아젠쿠르 전투는 지금 봐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이 영화도 보기에는 잘 구현했고 잘 전투씬을 잘 만든 영화지만 정말 그 케네스 브래너의 89년도 작품 아젠쿠르 전투는 꼭 보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거의 그 수준이라고 봐야지. 예전에 그 브레이브하트에서 나왔던 윌리엄 월레스 브레이브하트 정도의 그 전투씬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돈도 이 영화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아. 이 아젠쿠르 전투 씬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전체 총평일 수도 있겠지만 케네스 브래너의 작품이 헨리 오세가 별 4개라면 이 작품 한 별 3개 정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젠쿠르 전투, 이 영화의 주 무대가 되는 실제 셰익스피어 극에서도 그렇고 아젠쿠르 전투로 넘어오게 됩니다. 전날 비가 왔죠. 비가 와가지고 아젠쿠르 그 전쟁터가 이제 뻘밭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미끼로 그리고 한 사람 더 얘기해야 되겠네.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존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실제 그 장군이잖아요. 이 헨리 5세 장군으로 나오는 존인데,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도 그러고 케네스 브레너판이나 로렌스 올리비에서도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파스타프라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전 영화나 셰익스피어 극에서는 이 파스타프가 전쟁터에 안 나와요. 아젠크루 전투에. 왜 안 나오냐면 셰익스피어 원작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찍혀가지고 헨리 5세가 저 궁궐에서 쫓겨나서 민가에서 이렇게 저기 건달같이 이렇게 살 때 그때 만났던 친구가 이 파스타프거든. 근데 이제 그 셰익스피어 극에서는 얘랑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친하게 지내다가 영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파스타프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도 가겠다고 하니까 매몰차게 잘라내요. 헨리 5세가 너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네가 알던 그 헨리는 여기서 할로 나오는데 친한 사람 막 할이라고 부르죠, 막 왕한테. 그러니까 이 할은 더 이상 없다. 나는 헨리 5세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그거지. 그 김유신이 그 자꾸 말이 알아서 맨날 이게 좀 밝히다 보니까 그 기생집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날도 자기가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졸고 가는데 다시 그 기생집으로 가니까 김유신이 정신 차리겠다는 의미에서 뭐 말의 목을 잘랐대잖아. 말목. 그리고 우리 그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을 빛낸 100명의 유인에서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말목 자른 김유신, 그 말목. 그 얘기 같아요, 보니까.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원작에서는 이 파스타프라는 인물을 자기한테 이제 쳐내고 이러면서 마음을 다 잡고, 그 다음에 프랑스도 정복하고, 이런 훌륭한 군주가 된다. 이렇게 셰익스피어는 꼭 말목 자른 김유신 그런 일화같이 이걸 쓴 모양인데, 이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고, 자기 이제 건달 때부터 같이 친하게 지냈던 이 군인 출신의 이 파스타프를 거의 장군으로 만들어서 얘가 사실은 아젠크루 전투의 거의 대부분의 작전을 짜고 승리를 이끄는데 그 주역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같이 장렬하게 군사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서 좋은 파스타프의 전략대로 이 뻘밭으로 이 기병대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싸우기로 작전을 짜고 드디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아젠크루 전투, 성 크리스핀 날 벌어졌다고 해서 그 유명한 크리스핀 연설이라고도 하죠.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 얘기 나온 그 연설. 근데 영화에서는 그 셰익스피어랑 확실히 좀 다르게 가려고 감독이 마음을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는 그런 내용 안 나오더라고. 그 연설 내용이 달라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도 안 나오고 위 어퓨 이 얘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아젠크루 조그만 동네죠. 샤를 달브레의 말처럼 조그만 동네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프랑스는 대부분이 기사단이고, 그러니까 말탄 중기사요. 중기사가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 중기사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3만 명 정도고, 헨리 5세는 약 6천 명. 그런데도 이 뻘밭 전투에서 기병들은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특히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그 잉글랜드의 그 롱보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장군병들. 얘들이 사실은 이 1등 공신이에요. 이 아젠크루 전투에 1등 공신이고, 그것도 영화에서도 어느 정도 잘 표현돼 있고요. 그러니까 6천 명이 최소 2만 명을 이긴 거예요. 한 4배 정도 차이 나는 걸 전투를 이겨서 실제로 영국군의 전사자는 잡아도 한 100명 남짓해서 됐고, 여기에서 샤를 달브레도 죽고, 그 왕세자. 샤를 달브레도 죽고, 거의 한 10,000명까지가 전사하게 되죠. 잉글랜드의 대승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영화 그 후반부에 나오잖아. 그 여기 와가지고 그 로버트 패티슨이 맡았었던 그 왕세자가 진흙밭에서 굴르면서 다시 또 예, 치열한 전투를 보여주죠. 아젠쿠르 전투. 그리고 마지막에 예, 끝판왕인 프랑스 왕세자 로버트 패티슨이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이게 몸개그를 하나 보여주게 되는데 그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무튼 이렇게 예, 승리하게 됩니다. 헨리 5세가 말도 안 되는 소수로 다수 4배 가까운 프랑스군을 그것도 기병을 원래 기병이라고 하는 건 병력을 어떻게 잡냐면 보병 대 기병의 전력 비율은 10대 1로 쳐요. 보병 10명이 기병 1명하고 맞먹는다고. 근데 이건 거의 거꾸로 된 전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헨리 5세라는 사람이 더 킹이잖아. 이 영화 제목이 더 킹, 헨리 5세잖아요. A 킹이 아니라고, 더 킹이라고. 정관사 더는 영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거든. 더 킹이라는 건 보통 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더 그레이트. 그레이트이 빠졌겠지 중간에. 그만큼 영국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이때 이전 이후로 사실 영국이 프랑스를 상대로 이런 대승을 거둬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싸움은 대부분 뭐 영국이 이겼지만 이 정도의 대승은 없었었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 아젠쿠르 전투가 항상 되풀이돼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승으로 이끈 왕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킹으로 이 영화의 제목인 더 킹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더 킹이 된 헨리 5세가 역사적으로는 사실 거기서 아젠쿠르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쳐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영화하고 셰익스피어 비극에는 그냥 그 짧게 치더라고. 아젠쿠르 전투 이후에 바로 프랑스 왕, 현재 있는 왕, 이제 왕세자는 죽었고 왕하고 투르와 조약이라는 협정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뭐 영화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숫자한테 졌던 프랑스 왕 입장에서는 뭐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태니까. 그리고 이 투르와 협정을 중요한 부분이 그 자기의 그러니까 딸이죠. 딸인 카트린을 시집 보내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자기 공주를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유럽 역사에서의 그러니까 공주를 줬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여기에 이 투르와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딸을 주면서 너를 헨리 5세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여자와 결혼하면서 프랑스 공주와 카트린과 결혼하면서 사실 헨리 5세는 프랑스 계승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왕관을 약속받는 조건으로 헨리 5세는 이 조약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거고 영국으로 개선을 하게 되죠. 헨리 5세가. 근데 이 영화가 연극이랑 다른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흑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 그 전에 있던 연극에서는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당시 이제 연극은 아무래도 좀 애국심 위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귀족들이 그 흑막으로 나와요. 영국 귀족들이. 사실 이 전쟁의 진정한 원인은 영국 귀족들의 뭐 탐욕이라고 해야 되려나? 프랑스를 뭐 약탈하고 싶은 그걸로 이 영화에서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헨리 5세가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던 장면이 자신을 암살하러 온 암살자를 보고 그걸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암살자는 자신이 가장 믿는 신하가 사실은 사주에서 꾸며낸 없던 사건이었던 거지. 그걸 이제 프랑스 공주 카트린 공주가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알려주게 되고 그걸 자신의
신화를 신문하면서 진정한 사실을 알게 되지. 그리고 그 신하는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됐고. 그리고 영화는 프랑스 공주의 카트린하고 결혼을 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얘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멋있었던 헨리 5세지만 곧 헨리 5세는 이질에 걸려서 죽어요. 이 전투 이게 원정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원정 내에서 걸렸던 이질 전염병인데 이질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되고 자신의 이제 어린 아들인 헨리 6세한테 정권은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그 어리버리한 동생이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뒤로 사실 이 친구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 헨리 5세가 상당히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양민학살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이 이 영국 군인에 대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주민들이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누가 되든 상관없거든. 그런데 이 헨리 5세가 이놈이 워낙 그 살인 약탈을 이렇게 많이 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그래서 아주 그냥 영국군이라면 이 프랑스 국민들이 치를 떨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후로 벌어지는 전쟁에서는 프랑스 백성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영국군에게 방어하는 입장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남쪽 지방에서 한 양치기 소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소녀가 프랑스를 구하게 됩니다. 네, 오늘 이 작품 헨리 5세는 여기까지고요.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현재 볼 수 있고요. 링크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고증을 좋아하는 역덕후라면 분명 볼만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저라면 89년도 케네스 브래너의 헨리 5세를 먼저 보겠어요. 이상 이빨맨이었습니다.